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 1차 제필평가를 끝낸 첫 시간입니다.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문항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 문제수가 많다 대신에 지문은 우리가 다 배운 거니까 미리 좀 꼼꼼히 숙지해서 시험을 치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체감상 이 긴장되는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타 아닌 질타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시험에는 문항 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고 사실 이번 시간이 몇 차신지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항상 평가 수정 거기에 27차시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28차시 수업이 시작되는 건데요. 일단은 계획상으로 28, 29, 30 차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인 원격 수업에서 이 시험의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평가할 때 다음번에는 다른 학습지와 함께 뭐도 평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시험지도 있는가 또 포트폴리오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시험지를 꺼냅니다. 시험지를 꺼내서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듣고 그 풀이를 필기하는 것이 그 시간 내에 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하던 거 있죠? 카톡방에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혹시나 나는 시험지 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안 해야겠다. 포트폴리오 평가 점수도 못 봤는데 라고 하지 말고 그 점수는 못 받더라도 조금 깎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공책이나 다른 종이에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출석이나 과제 인정 다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시험을 풀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 풀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재미는 안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빠졌네요. 자, 그렇다면 1번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바로 수업 시작할 때 화법의 지식, 화법의 이론적 기초에 가지고 화법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격들, 지금 선지 5개에 각각 나오는 성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화법의 성격과 잘 보세요. 성격과 그 설명까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구어적 성격 또는 구두언어적 성격이라고 했었죠. 참여자들이 시공간을 얘들아 우리 말을 하는 화자와 말을 듣는 청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이 틀렸겠네요.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음성언어,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유하지 않죠. 공유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상호교섭적 성격. 참여자들이 각각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언어행위이다. 그냥 대강 읽었으면 맞는데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선지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각각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의미를 교섭해 나가면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간다고 했어요. 창조한다고 했어요. 이런 게 상호교섭적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선지 3번 볼게요.
똑같이 상호교섭적 성격이네요. 방금 네 말을 듣다 보니 생각나는데 라고 해서 우리가 화법의 무슨 성이라고 배웠었나요? 전부 다 말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법의 응집성이라고 했어요. 화법의 응집성이라는 것은 문자 언어와 얘들아 같은 응집 장치라고 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자 언어와 다른 응집 장치로 새로운 대화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원래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들을 방금 내가 네 말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난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부여해서 새로운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선지 4번 관계적 성격. 참여자들이 말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나누거나 위로와 애도의 말을 주고받는 것도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까요? 사회문화적 성격이라고 되어 놓고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적 목표를 지니기도 하지만 이 말을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관계적 목표도 동시에 지닌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격과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회문화적 성격은 민족의 말문화 전통 또는 연령 같은 것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소통 방식이 달리 형성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고 이 설명은 우리가 관계적 성격 하면서 우리나라는 관계적 목표를 중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 의사소통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 중 보기와 가장 관련 있는 변이는 이거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꼼꼼히 읽어봤을 텐데 좀 생각보다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원래는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탁 읽고 당연하지 라고 하고 몇 번입니까? 1번을 체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어 보였어요. 볼게요. 이게 이거잖아요. 수돗물에 불소를 탄다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찬성 측은 막 굉장히 논리적으로 내과 의사, 보건 전문의 말도 인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흉하게 생긴 쥐 한 마리 딱 그려놨대요. 그러니까 바로 투표해서 반대 측의 말을 이 주민들이 따라서 결국 이 주장이 부결되었다라는 설명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화법의 지식에서 화법의 요소 중에 메시지 변인에 관한 요소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1번이네요. 서술형 1번도 우리 메시지의 종류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은연중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화법의 요소 중에 청자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볼게요.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과 그 뜻을 설명하고 잘 보세요. 들어갈 말 쓰고 뜻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 나타나는 말의 기능이에요. 그림의 말이 어딨어요? 밥 먹었니? 라는 말의 기능입니다. 자, 볼게요. 이거 기억은 은근히 찾기 쉬웠을 텐데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나요? 화법의 요소 중 메시지에는 언어 메시지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발화 메시지. 관계 메시지, 정체성 메시지가 있다. 동일한 밥 먹었니? 라는 말이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첫 번째 언어적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두 번째 발화 메시지 중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 발화 메시지의 뜻이 뭡니까? 뜻.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학습 때 칭찬, 약속, 권유, 질책 등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얘들아 여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화자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메시지 중심으로 밥 먹었니? 라는 말이 해석이 되려면 정말 밥을 먹었니?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메시지로 인식을 하면 되고요. 발화 메시지는 밑에 보세요. 지금 밥 먹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시간이 보이죠? 여기
한 8시 됐네요. 밤 8시에 지금 아들이 게임을 열중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우리 학습지에 그대로 예문 선생님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엄마가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에게 밥 먹었니? 땡땡 질책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는 질책의 기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이게 PDF로 변환을 하면서 조금 글자가 적혀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이하고 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보기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3번.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한 학생은 입니다. 선생님이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 했습니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단원 상황과 표현 전략에 1. 효과적인 표현 전략 안에서 비언어 의사소통 사용 원리 또는 유의점에 대해서 배울 때 했었던 겁니다. 잘 보세요.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인식을 두 축으로 한 상자에서 몇 번을 보래요? 2번을 보래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거의 다 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선생님 가장 친한 친구가 가족이 5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부터 남동생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성주 친구예요. 친구와의 약속에 그냥 조금 늦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늦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를 무시하냐며 화를 낸 적이 있었대요. 자, 얘들아 이건 몇 번입니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비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 친구가 메시지로 인식을 했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주의 경험은 3번과 굉장히 관련 있는 내용이겠죠. 다음 경숙. 저는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지루했어요. 지루해서 어떻게 시계를 쳐다보는 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말을 줄였대요. 메시지로 인식했네요. 제가 좀 지루한가 보다. 그래서 시계를 쳐다보는가 보다. 내가 말을 줄여야겠다 라고 한 거죠. 1번과 관련됐겠죠? 여러분들 이 상자 보고 있죠? 자, 그 다음 지영이 봅니다. 경수가 나는 너랑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시계를 봤거든.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말을 하더라고. 같은 상황이에요. 시계를 봤어요. 의도적인 메시지 보냈습니다. 근데 인식을 했나요? 못했나요? 그 친구가 인식을 못했어요. 2번이 되겠죠? 다음 저는 여럿이서 대화를 하는데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는 비밀 얘기를 꺼내길래 눈짓이라는 얘들아 의도적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알아채지 못했네요. 2번입니다. 다음 동환이라는 친구 볼게요. 버스에서 좌석에 앉은 사람이 소지품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 사람 그냥 넣었습니다. 비의도적이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내리겠구나 라고 잘못 메시지로 인식을 한 거죠. 3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주 편하게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2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어와 비언어의 관계하면서 의미 일치 여부와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언어와 비언어의 관계, 우리 언어와 비언어의 관계 3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표에서. 그거 그대로 쓰는 건데 여기서 이 보기의 명수의 일기에서 사례를 찾아 쓰는 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었죠. 자, 3가지의 명칭. 보완 또는 강조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모순 있었고 대체 있었습니다. 각각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 형식에 따라만 잘 쓰면 됩니다. 볼게요. 오늘은 남의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는 날이다. 모임 장소에는 소진이가 먼저 나와 있었다. 잘 보세요. 반가운 마음에 오래간만이야 소진아 반갑다. 내가 지금 반가웠어요. 그래서 반갑다는 말을 합니다. 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했어요. 하면서 잘 보세요. 손에 힘을 주어 악수를 했대요. 뭡니까 이거? 보완 또는 강조 쓰면 되겠죠. 첫째, 보완 또는 강조며 손에 힘을 주어 악수를 했다. 부분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마침 소연이가 와서 오늘 몇 명이나 오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자, 몇 명이 오는데 5명이 온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냥 손가락으로 5을 펴 보였다 라는 사례 찾으면 되겠죠. 이거 뭡니까? 대체죠. 언어적 메시지 없이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둘째, 대체이며 손가락으로 5을 펴 보였다 부분이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 함께 신나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친구들은 모두 돌아가고 소연이와 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이가 조바심을 내는 듯 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느냐고 물었다. 자, 소연이가 잘 보세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씁니다. 그런데 말은 뭐라고 해요? 괜찮아, 얘기해봐 라고 말을 했대요. 이거 뭡니까? 모순이죠. 모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반되는 모순입니다. 셋째, 모순이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며 부분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수란 친구는 조금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 서술형 3번으로 갈게요. 보기는 부탁이나 요청의 말하기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과 각각 쓰시고 간접 대화 행위의 장점을 쓰는 건데 조건 볼게요. 기역은 이음절, 니은은 삼음절. 선생님 계속 작년부터 음절 또는 어절 이렇게 조건 다는 거 한다고 했었고 계속 강조했고 계속 낼 거라고 얘기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쓰되 자, 이런 형식으로 쓰는데 자, 여기 보세요. 보기에 제시된 단어를 쓰면 점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접 대화 행위의 장점에 대해서는 화자 입장 하나, 청자 입장 하나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화자가 언제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말하기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 닫아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같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볼게요.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니? 와 같은 얘들아 뭐 써야 돼요? 우회 써야죠. 우회. 간접 쓰면 틀렸겠죠. 왜인지 뒤에 나옵니다. 문 좀 닫아주겠니? 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선택권 쓰면 되죠. 이거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상황에 맞는 말하기 단원에서 우리 막 그 연두 나오고 했던 거 있죠. 거기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선택권을 주고 우회적으로 말하라 라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에 있는 부분들 그대로 쓰는 거 나왔어요. 그러한 간접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간접 쓰면 틀렸어요. 보기에 되시는 단어를 쓰면 점수가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여러분들이 외웠겠죠. 화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의 거절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 또는 연대감 욕구를 손상 덜 받을 수 있다. 또는 자존심을 손상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 적으면 되고요. 청자 입장에서는 거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최소화된다. 라고 쓰면 됩니다. 한 가지씩만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서술형 4번이네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감적 듣기에 대한 부분은 대화단원에서 배웠고 뭔가 이 들어주기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뭔가 이게 답변이 선생님이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선생님의 그 예상대로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밑에 이 공감적 듣기 이거 먼저 할게요. 4번. 그래서 공감적 듣기 문제가 4번과 이거는 서술형 4번이네요. 서술형 4번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4번 볼게요. 공감적 듣기 안에서 청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서 명시적인 언어로 되돌려주는가를 기준으로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나눠준다고 했고 각각의 기술들, 소극적에서 집중하기, 격려하기, 적극적에서 요약하기, 반영하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소극적 들어주기 방법 중에서 격려하기 기술에 우리 볼 이그젬플 해가지고 배웠습니다. 뭐 있었나요? 여러 표지들 사용하는 거 있었죠. 저런, 어머, 정말? 이런 거. 그 다음 요청하기. 좀 더 얘기해봐. 그래서 질문하기. 네 생각은 어때? 침묵하기. 상대방이 말을 더 많이 늘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기술 중에 하나 침묵하기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집중하기죠. 집중하기는 소극적 들어주기, 격려하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이었어요. 눈을 맞춘다거나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다던가 적절히 손짓을 한다던가.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공감적 듣기인데 얘들아, 내가 지금 계속 문제 공감적 듣기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게 나와 있으니까요. 볼게요. 보기의 엄마의 듣기 방법의 명칭과 뜻 설명하고 A와 B는 밑에 조건을 보래요. A에는 요약하기 기술에 따라 들어갈 말을 구어체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 다음에 B에는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말 B와 같은 기술의 명칭과 뜻을 써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엄마가 전체적으로 공감적 듣기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적 듣기의 뜻 여러분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 안 나는 친구 학습지 뒤져서 꼭 쓰세요. 뭡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듣기. 뜻이 적절하게 통하면 답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A와 B는 조건에 따라 쓰래요. A, 요약하기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뒤에 구나, 나, 네 써가지고 제 진술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아, 그래. 우리 딸이 피곤하고 졸리는구나. 졸리네. 이런 식으로 쓰면 요약하기 기술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 과장한테 박 차장이 다시 쓰는 거 우리 계속 썼습니다. 그 다음 B는 보세요. 지금 아들이 엄마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대로 진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치료보다 시험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그 말을 재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금 가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엄마는 공감적 듣기 중에서도 특히나 적극적 들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우리 앞에 객관식 4번은 소극적 들어주기에 관한 거였고 이건 적극적 들어주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B와 같은 기술은 뭐예요? 반영하기 기술이죠. 반영하기 기술. 뜻은 여러분들 찾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나름대로 피드백해주는 것이 바로 반영하기 기술의 뜻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6번부터 서술형 5번, 6번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가나다는 우리 분명히 대화 단원에서 했던 문제예요. 2구 나오는 문제, 자기 표현, 자아 개념 나왔던 문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 본문은 뭐지? 분명히 선생님이 거의 별로 지어낸 거나 가져오는 거 없다고 했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어딨냐면요. 우리 처음에 화법의 지식 이론적 기초 할 때 그 화법의 성격 할 때요. 그 화법의 지식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윤호와 상현이 나오는 그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게 외제적 규칙, 내재적 규칙인데 관계적 성격 설명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조금만 재구성해서 이게 이 친구가 어딨죠? 이 친구가 이 일기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서 함께 묶으려고 재구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5번부터 볼게요. 가나다를 바탕으로 자아 개념에 대해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자아 개념에 대해 옳은 설명입니다. 첫 번째 봅니다. 타인에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얘들아 이게 뭡니까? 자아 개념입니까? 자기 표현이죠. 나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인의 생각입니까?
타인의 생각입니까? 아니겠죠. 자신의 생각이 되겠죠.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숙지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개인 내부에 있는 거지만 개인 내부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오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가를 잘 보세요. 가의 수민의 부정적 메시지로 인해서 구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나. 자, 가에서 이 지금 처음에 수민이라는 친구가 난 궁금증이 많아. 이래서 굉장히 많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구가 굉장히 까칠하게 대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까칠하게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이 수민이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없어요. 원래 이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인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친구,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친구,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억, 니은 한 번만 파악하고 갈게요. 기억 볼게요. 이름의 뜻,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은 뭡니까? 이거 뭘 것 같아, 기억? 자,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사회적 차원의 자아가 바로 기억이었고요. 그런데 점점 친해질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님께 혼난 이야기처럼 개인적인 이야기, 속마음, 개인적 차원의 자아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억, 니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자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2번 볼게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자아의 수위나 속도의 적절성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3번과 연결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관계 형성의 초기에는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발전해질수록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랫동안 만난 친구끼리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만나도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관계가 발전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적으로 5번이 되겠는데 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알아가면서 상대를 좀 더 배려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죠. 니은인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알아가면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더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죠? 두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요. 힘내세요. 자, 서술형 5번입니다. 가의 수민에게 보기에 제시된 대화 방법.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나선달법 나오겠다 느낄 수 있죠? 를 사용해서 구의 생각이나 감정을 쓰면 됩니다. 보기 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대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당연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했나요? 너 전달법 아니고 명칭 씁니다. 나 전달법이다. 자, 그 다음 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형식으로 쓰래요. 그 다음에 이 나전달법 메시지 구성 요소 3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각각 밑줄 그어서 메시지 구성 요소 명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네가 관계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나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니까 이거 뭡니까? 메시지 구성 요소 중에 사건이죠, 사건. 요구하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워. 감정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관계를 친밀하게 쌓아갈수록 좀 더 정보를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 기대. 각각 3가지 구성 요소 선생님 지금 막 지어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서술형 6번. 보기를 참고해서 화법의 규칙에 대해서 쓰세요. 우리 규칙, 화법의 지식, 관계적 성격 하면서 했습니다. 화자와 청자가 화법을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이 규칙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행동의 표준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상현이 윤호 그런 문제, 라와 관련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나름 재구성했습니다. 자, 조건 볼게요, 조건. 두 가지 규칙의 명칭 뜻 각각 쓰고 A와 관련된 규칙, 라의 A와 관련된 규칙 잘 보면 관계에 따라 나름대로 규정되는 규칙이라는 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율까지 설명하는 건데 이거 학습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의 명칭 뭡니까? 각각 외재적, 내재적이고요. 외재적 규칙은 땡땡 외부에 의해 부여된 일종의 사회적 규칙이고 내재적 규칙은 참여자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각각 쓰고 A 봅니다. A 볼게요. 며칠 전 구의 왼손에 있는 작은 흉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는 당황해서 미술 시간에 다쳤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왠지 우리 좀 친해졌는데 흉터 이야기 꺼리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이거 뭡니까? 내재적 규칙이죠. 이 내용이 이 주제가 수용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서로 친하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와 관련된 규칙은 내재적 규칙이다 까지 연결 짓고 그 다음 관계 발전에 따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관계가 발전할수록 외재적 규칙에 대한 내재적 규칙이 증가한다 라는 것이 이 비율 설명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7번부터 계속해서 시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꼼꼼히 필기